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람들이 산과들에 기대어 평화롭게 살아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바람이 불면 나무잎이 흔들리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흐르는 물소리에도 마음을 씻으며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깊은 산골 마을이 있었는데 이곳은 사계절 내내 서늘한 바람이 골짜기를 타고 내려온다고 하여 바람골이라 불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척박한 땅을 일구어 감자와 옥수수를 심어 먹고 살았지만 누구 하나 욕심을 부리거나 남을 해하려는 마음을 품지 않는 순박하고 정이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람골 마을 어귀에는 오래된 늑티나무 한 그루가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듬직하게 서 있었고 그 나무 아래 평상에는 마을 노인들이 모여 앉아 지난날의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마을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돌담이 정갈하게 쌓인 기와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마을에서 가장 솜씨가 좋기로 소문난 김목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목수는 나무를 다루는 솜씨가 어찌나 뛰어난지 그가 만든 가구는 100년을 써도 뒤틀리지 않고 그가 지은 집은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다는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다듬어진 나무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따뜻한 숨결을 내뿜는 듯 했습니다. 김목수는 본래 마음씨가 곱고 성실한 사람이었으나 자신의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히 강하여 때로는 고집스럽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나무를 고를 때 깐깐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마음에 드는 나무를 찾기 위해서라면 며칠이고 산속을 헤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나무를 만나면 그 자리에서 절을 올리고 나무의 허락을 구할 정도로 나무를 신성하게 여겼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목수라는 명성을 잃지 않으려는 욕망도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의 모든 기술을 쏟아부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최고의 집을 짓겠다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아주 큰 경사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것은 바로 한양에서 내려온 높은 벼슬을 지낸 대감마님께서 이 고즈넉한 바람골에 내려와 여생을 보낼 큰 기와집을 짓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감마님은 김목수의 명성을 익히 듣고 찾아와 자신의 집을 지을 도편수로 김목수를 지목하며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천하에서 제일 가는 집을 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목수는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목수로서의 생애 최고의 역작을 남길 기회라고 생각하여 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는 대감마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집의 뼈대가 될 대들보감을 직접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김목수는 이른 새벽부터 보찜을 메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진지했습니다. 마을 뒷산은 험준하기로 유명했지만 김목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숲이 우거진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곧게 뻗은 소나무들을 수없이 만났지만 어떤 것은 옹이가 너무 많고 어떤 것은 결이 고르지 않아 그의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는 며칠을 산속에서 노숙하며 대들보로 쓸만한 나무를 찾아 헤맸으나 천하제일의 집을 짓기에 합당한 나무는 쉽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점점 조바심이 일기 시작했고 더 깊고 험한 곳으로 가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바람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마치 누군가가 우는 듯한 기이한 소리가 귓가를 스치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로부터 산의 깊은 골짜기 너머에는 함부로 발을 들이지 말라고 경고하곤 했는데 그곳에는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떠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목수는 그런 미신 따위는 믿지 않았고 오로지 최고의 나무를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금기시되던 구역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덩굴이 얽히고 설킨 숲을 헤치고 나아가자 갑자기 시야가 탁 트이며 햇살이 비치는 작은 언덕이 나타났습니다. 그 언덕 위에는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난 오래된 무덤 하나가 쓸쓸하게 놓여 있었는데 그 무덤 바로 옆에 김목수의 눈을 단번에 사로잡는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소나무나 참나무가 아니었고 껍질이 매끄럽고 붉은빛이 감도는 배롱나무였는데 그 자태가 실로 기이하고도 아름다웠습니다. 나무의 줄기는 마치 여인이 춤을 추듯 우아하게 뒤틀려 올라가 있었고 잎사귀 하나하나가 윤기가 흐르며 생명력이 넘쳐 보였습니다. 김목수는 난생 처음 보는 그 나무의 신비로운 모습에
넋을 잃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목수는 홀린 듯이 나무 가까이 다가가 거친 손으로 나무의 붉은 껍질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져 보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나무의 감촉은 차가우면서도 묘한 온기가 느껴졌고 두드려 보니 속이 꽉 차맞고 청아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 나무야말로 대감마님, 대개 대들보로 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제목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나무로 대들보를 올린다면 집안 전체의 붉은 기운이 감돌아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줄자로 나무의 둘레와 높이를 재어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하지만 김목수가 나무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어디선가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나무 꼭대기에 앉아 불길하게 울어댔습니다. 그제야 김목수는 나무 아래에 있는 초라한 무덤이 눈에 들어왔고 문득 마을 노인들이 들려주었던 옛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 마을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젊은 나이에 목숨을 끊은 처녀가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불쌍히 여겨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처녀의 한이 서려서인지 무덤가에는 유난히 붉은 나무가 자라났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마을의 가장 연로하신 촌장, 어르신은 평소에도 젊은이들에게 산에 갈 때 주의할 점을 일러주며 특히 그 처녀의 무덤가에 있는 나무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곤 했습니다. 그 나무에는 처녀의 혼이 깃들어 있어 함부로 베거나 상처를 내면 큰 화를 입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목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눈앞에 있는 나무가 너무나도 탐스럽고 완벽하여 그 경고를 애써 무시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나무는 그저 나무일 뿐이다라고 속으로 되뇌며 몫으로서의 욕심을 정당화하려 했었습니다. 김목수는 나무 주변을 몇 번이고 빙빙 돌며 어떻게 베어내어 운반할지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의 크기와 무게를 가늠해 보니 장정 여럿을 데려와야만 옮길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이 나무의 존재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분명히 불길하다며 반대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혼자서라도 아니면 믿을 만한 조수 한 명만 데리고 몰래 와서 나무를 베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그 나무가 멋진 대들보가 되어 집을 바치고 있는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자 숲은 급격히 어두워졌고 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마치 무덤을 감싸는 듯한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김목수는 서둘러 산을 내려오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는데 붉은 나무가 마치 가지를 흔들며 그를 부르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그의 귓가에는 바람소리인지 여인의 울음소리인지 모를 희미한 소리가 맴돌았지만 그는 피곤해서 헛것을 듣는 것이라 여기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캄캄한 밤이 되어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목수는 아내가 차려준 저녁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곧장 자신의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종이를 펼쳐놓고 대감마님 댁의 설계도를 다시 그려보며 그 붉은 나무가 대들보로 올라갔을 때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붉은색이 감도는 대들보는 집안의 격조를 높여줄 것이며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신만의 걸작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흥분에 들떠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목수는 마을 어귀의 주막에 들러 국밥 한 그릇을 시켜 먹으며 동네 사람들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마침 옆자리에는 산 약초를 캐러 다니는 박씨 노인이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는데 김목수는 슬그머니 그에게 다가가 말을 붙였습니다. 어르신 혹시 뒷산 깊은 골짜기에 있는 무덤 이야기를 아십니까? 박씨 노인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자네 혹시 그곳에 다녀온 것인가? 그곳은 사람이 갈 곳이 못 되네. 그 처녀의 원한이 얼마나 깊은지 그 근처에는 산짐승도 얼씬거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 박씨 노인의 말에 김목수는 뜨끔했지만 짐짓 태연한 척하며 물었습니다. 그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 무덤에 핀나무가 참 기이하다는 소문을 들어서요. 그러자 노인은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그 나무는 처녀의 피와 눈물을 먹고 자란 나무야. 옛날에 어떤 나무꾼이 가지 하나를 꺾었다가 그날 밤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네.
자네는 목수니까 나무 욕심이 나겠지만 절대 그 나무는 넘보지 말게나. 노인의 경고는 단호했고 눈빛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목수의 귀에는 노인의 경고보다 자신의 명예와 성공에 대한 욕망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속으로 나무꾼이 죽은 것은 우연히 병에 걸린 것이겠지. 나무가지 하나 꺾었다고 사람이 죽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드는 집이 훌륭하면 그만이고 죽은 사람의 혼 따위가 산 사람의 일을 방해할 수는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가장 날이 잘 서는 도끼와 톱을 꺼내어 숫돌에 갈기 시작했습니다. 쓱쓱 도끼 가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김목수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천장에 그 붉은 나무의 형상이 어른거려 뒤척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나무가 붉은 춤을 추고 눈을 뜨면 천장의 석가래가 그 나무로 변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 찬물을 한 바가지 들이켰습니다. 밤하늘에는 달이 구름에 가려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어디선가 부엉이가 구슬프게 울어댔습니다. 김목수는 결심을 굳힌 듯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일 밤이다. 아무도 모르게 가서 그 나무를 베어오리라. 김목수는 다음날 하루 종일 마음을 졸이며 해가 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무슨 걱정거리가 있냐고 물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작업실에 틀어박혀 연장을 점검했습니다. 그는 나무를 베어올 때 사용할 수레를 미리 손봐두고 밧줄과 톱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그의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최고의 재료를 얻게 된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이 되자 그는 조용히 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마을은 쥐죽은 듯 고요했고 개 짖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김목수는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마을을 빠져나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달빛조차 없는 캄캄한 산길이었지만 그는 이미 길을 외워두었기에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밤이슬에 젖은 프리피 바짓단을 적셨고 차가운 산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그의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자 낮에는 들리지 않았던 기이한 소리들이 숲속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무언가가 스스스 기어가는 소리가 신경을 곤두세게 했습니다. 드디어 김목수는 문제의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붉은 나무는 기이한 빛을 발하는 것처럼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무덤가는 싸늘한 냉기로 가득 차 있었고 주변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김목수는 잠시 주춤하며 침을 꿀꺽 삼켰지만 이내 도끼를 고쳐잡고 나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나무는 낮에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압도적인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를 향해 짧게 묵념을 올린 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이제 산속의 외로운 나무가 아니라 대감마님댁의 대들보가 되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김목수는 나무의 밑동을 겨냥하고 도끼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땀이 흥건히 배어 있었고 긴장감으로 온몸의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그가 첫 도끼질을 내리찍으려는 순간 갑자기 돌풍이 불어와 그의 갓을 날려버리고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를 밀쳐내려는 듯한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김목수는 비틀거렸지만 다시 자세를 바로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바람 따위가 내 앞길을 막을 쏘냐. 그의 목소리는 산속의 정막을 깨고 메아리쳤습니다. 다시 한번 도끼를 들어 올린 김목수는 온 힘을 다해 나무의 밑동을 내리찍었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도끼날이 나무 깊숙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끼가 밝힌 자리에서 나무의 수액이 튀어올랐는데 그것은 맑은 물이 아니라 마치 사람의 피처럼 붉고 끈적한 액체였습니다. 붉은 액체는 김목수의 얼굴과 옷에 튀었고 비릿한 피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김목수는 쏘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나무에서는 끼익 하는 비명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고 숲속의 모든 새들이 일제히 날아올라 하늘을 뒤덮으며 시끄럽게 울어댔습니다. 산 전체가 분노하는 듯 요동쳤지만 욕망의 눈이 먼 김목수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도끼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그저 나무의 진액일 뿐이다. 붉은 나무니 진액도 붉은 것이 당연하다. 그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리며 공포를 억누르고 다시 나무를 향해 도끼질을 시작했습니다. 쿵쿵쿵. 붉은 진액이 사방으로 튀며 처녀의 무덤가를 적셨습니다. 뒷목수의 도끼질이 거듭될수록 나무가 내지르는 비명소리는 숲속의 정막을 찢어놓을 듯 날카로워졌고 사방으로 튀는 붉은 진액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의 피처럼 뜨겁고 비릿했습니다. 마지막 일격을 가하자 거대한 붉은 배롱나무는 마치 단말말을 내뱉듯 깊고 무거운 신음소리를 내며 서서히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넘어가는 순간 땅바닥이 쿵하고 울리며 주변의 작은 나무들까지 휘청거렸고 무덤가에 쌓여있던 돌들이 우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목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나무를 바라보았는데 그 웅장하던 자태가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묘한 정복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서늘한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나무가 쓰러진 자리에는 붉은 진액이 흥건하게 고여 웅덩이를 이루었고 그 위로 희뿌연 안개가 피어오르며 무덤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김목수는 땀과 진액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을 새도 없이 서둘러 나무를 다듬기 위해 격가지를 쳐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지를 쳐낼 때마다 나무는 파르르 떨리는 듯했고 잘려나간 단면에서는 여전히 붉은 물이 배어나왔습니다. 그는 이 기이한 광경을 애써 외면하며 오직 대감마님 대개 대들보가 될 이 나무의 가치만을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나무만 있으면 자신은 조선 팔도에서 제일 가는 대목장이 되어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는 생각에 빠져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가지 정리가 끝나자 김목수는 미리 준비해온 밧줄로 나무를 단단히 묶고 통나무를 바닥에 깔아 굴림대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나무의 무게는 상상 이상으로 무거워 장정 서너시 달라붙어도 꿈쩍하지 않을 것 같았으나 김목수는 신들린 사람처럼 괴력을 발휘하여 밧줄을 당겼습니다. 으라차차 기합 소리와 함께 나무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나무가 땅에 끌리는 소리가 마치 여인이 바닥을 긁으며 끌려가는 소리처럼 들려 소름이 끼쳤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은 험난했고 김목수는 몇 번이나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나무를 놓지 않았습니다. 산을 반쯤 내려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마른 번개가 치며 산 전체가 번쩍이는 섬광에 휩싸였습니다.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데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자 숲속에 숨죽이고 있던 산짐승들이 일제히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김목수는 등 뒤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산에서 기이한 일을 겪을 때 뒤를 돌아보면 혼이 빠져나간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오로지 마을에 도착하기만을 간절히 빌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김목수가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달기 울기 직전에 어스름한 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마을 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어 그가 거대한 붉은 나무를 끌고 오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목수는 자신의 집 뒷마당 헛간으로 나무를 끌고 들어가 남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집단과 거적을 덮어 꼼꼼하게 숨겼습니다. 나무를 숨기고 나니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며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우물가로 가서 옷과 몸에 묻은 붉은 얼룩을 씻어내려 했으나 그 얼룩은 끈질기게 지워지지 않고 마치 문신처럼 피부에 스며든 듯 했습니다. 간신히 씻는 신용만 하고 방으로 들어온 김목수는 쓰러지듯 자리에 누웠지만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헛간에 숨겨둔 나무가 자꾸만 꿈틀거리는 것 같고 마당에서 누군가가 서성이는 발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을 맞이하는 듯 했으나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김목수의 아내는 밤새 남편이 어디를 다녀왔는지 묻고 싶었지만 남편의 낯빛이 흑빛이 되어 있고 눈가가 퀭한 것을 보고는 겁이 나서 차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침밥을 짓기 위해 마을 아낙네들이 하나둘씩 공동 우물가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두레박을 던진 칠성내가 비명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병고야. 물이 피가 되었어.
그녀의 비명에 놀란 다른 안악들이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 막디막던 우물물이 붉은 흙탕물처럼 변해 있었고 그 물에서는 비릿한 쇠,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산신의 노여움을 산 징조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공포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물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목수의 집과 가까운 이웃집의 외양간에서는 소들이 아침 여물을 거부하고 벽에 머리를 들이받으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순하디순한 소들이 눈을 뒤집고 입에 거품을 물며 날뛰는 모습에 주인은 어쩔 줄을 몰라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마을의 개들은 꼬리를 다리 사이로 감추고 구석에 처박혀 낑낑대거나 허공을 향해 컹컹 짖어대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햇살이 닿지 않는 그늘진 곳은 유난히 어둡고 차가웠으며 바람조차 불지 않아 마을 전체가 숨막히는 정적 속에 갇힌 듯 했습니다. 김목수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을 깼지만 밖으로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이 모든 사단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애써 부정하며 어젯밤 산에서 비가 많이 와서 흙탕물이 흘러든 것이겠지라고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그는 헛간으로 슬그머니 나가 거적을 들추고 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무는 어젯밤보다 더 붉고 요염한 빛을 띠고 있었고 나무 껍질 표면에는 마치 땀방울처럼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촌장 어르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목수 자네 안에 있는가? 김목수는 화들짝 놀라 거적을 덮고 옷매무새를 다듬은 뒤 대문으로 나갔습니다. 촌장과 마을 장정, 몇몇이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자네도 들었는가? 우물물이 핏빛으로 변하고 가축들이 난리를 치네. 아무래도 마을에 큰 부정이 탄 것 같아. 혹시 자네여 며칠 산에 다녀오면서 이상한 것을 보거나 들이지 않았는가? 촌장의 날카로운 눈빛이 김목수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김목수는 침을 꿀꺽 삼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저 집에서 설계도만 그리느라 며칠 두문불출했습니다. 사내는 얼씬도 하지 않았지요.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촌장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로고 바람골에 이런 흉흉한 일이 생긴 적이 없었는데 오늘 밤 마을 회관에서 대책을 논의해야겠네. 촌장 일행이 멀어지자 김목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등 뒤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마을 아이들 몇 명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은 열에 들떠 붉은 옷을 입은 누나가 화가 났어라거나 나무가 울고 있어라는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머리에 물수건을 올려주며 눈물을 흘렸고 마을의 무당을 불러 굿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수군거렸습니다. 평화롭던 바람골 마을은 하루아침에 공포와 불안의 도가니로 변해버렸습니다. 김목수는 집안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들으며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렸지만 이미 나무를 베어온 이상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본격적으로 나무를 다듬는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대감마님과의 약속 날짜도 다가오고 있었고 빨리 이 나무를 가공하여 집을 짓는 데 써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그는 헛간 문을 걸어 잠그고 촛불을 켠 뒤 대패를 들고 나무 앞에 섰습니다. 붉은 나무는 촛불 아래에서 기이한 광택을 뿜어내며 김목수를 유혹하는 듯 했습니다. 김목수가 대패를 나무 표면에 갖다 대고 힘을 주어 밀기 시작했습니다.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얇은 나무 껍질이 벗겨져 나갔는데 그 밑에서 드러난 속살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붉은색이었습니다. 마치 붉은 옥구스를 갈아놓은 듯한 영롱한 빛깔에 김목수는 잠시 넋을 잃고 감탄했습니다. 과연 천하제일의 명목이로구나. 이 나무로 집을 지으면 임금님의 궁궐도 부럽지 않겠어. 그는 나무의 아름다움에 취해 잠시 마을의 재앙을 잊고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작업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대패질을 몇 번 하자 멀쩡하던 대패날이 갑자기 툭 하고 부러져 버렸습니다. 김목수는 혀를 차며
다른 대패를 가져왔지만 이번에는 대패가 나무에 걸려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나무가 대패를 꽉 물고 놓아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 힘을 주어 당기자 대패가 튕겨나가면서 김목수의 손등을 스쳤고 붉은 선혈이 낭자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김목수의 피가 나무에 떨어지자 나무는 그 피를 순식간에 빨아들이며 더욱 붉게 타올랐습니다. 김목수는 손등의 상처를 움켜쥐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나무가 피를 먹는단 말인가. 공포감이 엄습했지만 그는 목수로서의 오기가 발동했습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나는 이 마을 최고의 목수 김가다. 그는 피 묻은 손을 천으로 대충 감싸고 다시 연장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톱을 들어 나무의 끝부분을 잘라내려 했습니다. 톱질을 시작하자 톱날이 나무를 갉아먹는 소리가 아니라 여인이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헛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흑. 그 시각 마을 회관에서는 촌장과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가장 연로한 할머니인 삼신할매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야. 산의 주인이 노했고 억울한 혼이 깨어났어. 누군가 금기를 어기고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린 게 분명해. 할머니의 탁한 눈동자는 허공을 응시하며 무언가를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붉은 나무, 피를 머금은 나무가 마을에 들어왔어. 그 냄새가 진동을 해. 마을 사람들은 삼신 할매의 말에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런 짓을 했단 말입니까? 할매는 대답 대신 지팡이로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바로 김목수의 집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설마 하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김목수는 마을에서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기에 그가 그런 흉한 짓을 했을 리 없다고 믿고 싶었지만 오늘 아침 그의 불안한 모습이 떠올라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촌장은 결단을 내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김목수의 헛간으로 돌아와서 김목수는 땀범벅이 되어 톱질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톱은 나아가지 않고 제자리만 맴돌았고 김목수의 팔은마비가 온 듯 저려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헛간의 촛불이 파르르 떨리더니 꺼져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남겨진 김목수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 외에 또 다른 숨소리가 바로 곁에서 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갑고 습한 숨결이 목덜미에 닿았고 귓가에 서늘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내 집을 왜 부수었니? 내 몸을 왜 베었니? 김목수는 비명을 지르며 헛간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붉은 달이 떠 있어 마당을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루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을 보니 나무를 만졌던 손바닥이 검게 타들어가고 있었고 손톱 밑에서는 검붉은 고름이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이 저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절망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대문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횃불을 든 사람들이 김목수의 집 앞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붉은 달빛 아래 일렁이는 횃불의 그림자는 마치 저승사자의 행렬처럼 보였습니다. 김목수는 방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꼼짝없이 마루에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대문이 삐거덕 열리고 촌장과 삼신 할매가 가장 먼저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엄숙했고 뒤따르는 마을 사람들의 눈빛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삼신 할매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헛간 쪽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저기다, 저 흉물이 저 안에 있다. 할매의 외침에 장정들이 헛간으로 달려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횃불빛이 헛간 안을 비추자 거적 사이로 삐져나온 붉은 배롱나무가 그 요사스러운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나무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붉은 빛을 내뿜고 있었고 그 빛은 헛간을 넘어 마당까지 붉게 물들였습니다. 사람들은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고 촌장은 김목수를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김목수 자네가 정령이 사단내였단 말인가? 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몰라서 베어왔단 말인가? 촌장의 꾸지람에 김목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지만 입에서는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덜덜 떨며 자신의 검게 변한 손을 감출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김목수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픈 게 다 자네 때문이었어. 우물이 핏물이 된 것도 저 나무 때문이야. 분노한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김목수를 에워쌌습니다. 그때 갑자기 헛간에 있던 나무가 우웅하고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땅 밑에서 들려오는 지진 소리 같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통곡하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나무의 울림에 맞춰 땅이 흔들리고 마당에 있던 장독대 뚜껑들이 들썩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고 김목수는 공포에 질려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무에서 붉은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그 안개 속에서 희미한 여인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긴 머리를 풀어헤친 여인의 형상은 김목수를 향해 천천히 손을 뻗어오고 있었습니다. 붉은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나타난 여인의 형상은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다가오다가 달게 회치는 소리와 함께 신기루처럼 스르르 사라져버렸습니다. 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각자의 집으로 도망쳤고 마당에는 김목수 홀로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공포에 질려 도망간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며 김목수는 안도감보다는 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마을의 모든 사람이 자신이 저지른 짓을 알게 되었고 자신은 되돌릴 수 없는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헛간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그 안에 붉은 나무는 마치 김목수를 비웃기라도 하듯 붉은 광채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목수는 지독한 신혈에 시달리며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 이불을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려 했지만 그의 피부에 손이 닿을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떼어야만 했습니다. 김목수의 피부가 마치 거친 나무 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무에 진액이 닿았던 손과 팔은 이미 사람의 피부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검게 변해 있었고 옹이 같은 딱지가 군데군데 돋아나 징그러운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자신의 팔을 긁어댔지만 긁으면 긁을수록 붉은 진물이 배어나와 이불을 적셨습니다. 새벽녘이 되어 잠깐 잠이 들었을 때 김목수는 가위 눌림을 당하며 끔찍한 악몽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그 산속 무덤가에 서 있었는데 잘려나간 나무의 밑동에서 피가 솟구쳐 올라 그를 삼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핏물 속에서 소복을 입은 처녀가 나타나 그의 가슴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처녀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목수의 귀에 대고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 집을 돌려줘. 내가 쉴 곳을 돌려줘. 추워. 너무 추워. 그녀의 소나귀 힘은 엄청나서 김목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악몽에서 깨어난 김목수는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위에 눌린 듯 사지가 마비되어 꼼짝달싹할 수 없었고 방구석에는 여전히 처녀의 젖은 머리카락 같은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아내를 불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쇳소리만 슉슉 새어나왔습니다. 창호지문 너머로는 동이 트고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무덤 속처럼 차갑고 습했습니다. 김목수는 자신의 욕심이 불러온 이 재앙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마을의 상황은 더욱 처참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목수의 집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원인 모를 역병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건강하던 장정들이 갑자기 고열로 쓰러지고 아이들의 몸에는 김목수와 비슷한 붉은 반점이 돋아나 가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마을의 가축들은 이미 태반이 죽어나갔고 살아남은 짐승들도 먹이를 거부하고 비틀거렸습니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해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한낮에도 어두컴컴했고 공기 중에는 매캐한 곰팡이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섞여 떠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집 밖으로 나오기를 꺼렸고 거리는 유령 마을처럼 텅 비어버렸습니다. 간혹 급한 일로 밖을 나서는 사람들은 코와 입을 천으로 단단히 가리고 김목수의 집 쪽으로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종종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을 회관 앞에는 촌장과 몇몇 어르신들만이 모여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재앙을 멈추기 위해 산신제를 지내야 한다. 굿을 해야 한다. 의견이 분분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모두 김목수의 집에 있는 그 붉은 나무가 원흉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 나무에 깃든 원혼이 너무나 강력하여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더 큰 화를 입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김목수의 아내는 남편의 흉측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었지만 그릇에 담긴 물조차 금세 붉게 변해버려 기도를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죽어가는 남편이 불쌍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헛간으로 가서 나무를 내다버리려 했지만 헛간 문을 잡는 순간 손바닥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을 느끼고 비명을 지르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나무는 이제 김목수의 집안 전체를 지배하는 주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에서 가장 용하다는 박수무당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쯧쯧, 이 마을에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렸구나. 원한이 깊어도 일이 깊을 수가 없다. 그는 김목수의 집 앞으로 다가가 대문 앞에서 방울을 흔들었습니다. 짤랑짤랑하는 방울 소리가 울려 퍼지자 집안의 공기가 요동치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은 눈을 감고 주문을 외우더니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안에 있는 주인장은 들으시오. 당신이 가져온 것은 나무가 아니라 무덤이요, 산 사람의 집에 죽은 자의 집을 들였으니 어찌 탈이 없겠소. 방 안에 누워있던 김목수는 무당의 호통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벽을 짚고 겨우겨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반은 사람이고 반은 나무인 괴물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고 입술은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마루의 모습을 드러내자 대문 밖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목수는 쉰 목소리로 무당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저주를 풀 수 있단 말이오? 제발 알려주시오. 무당은 김목수의 참혹한 몰골을 보고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나무는 베어지는 순간 원한을 품었소. 그냥 태워버리거나 버린다면 그 화가 온 마을을 삼킬 것이오. 결자해지, 개쩍해지라 했으니 묶은 자가 풀어야 하오. 당신이 목수라면 목수의 방법으로 그 혼을 달래야 할 것이오. 나무가 원한 것은 잘려서 대들보가 되어 무거운 지붕을 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숨쉬는 것이었소. 하지만 이미 잘려나갔으니 그 나무로 하여금 다시 생명을 얻게 하시오. 무당의 말은 알쏭달쏭했지만 김목수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다시 생명을 얻게 하라. 김목수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잿빛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먹구름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베어버린 나무, 그리고 그 나무에 깃들어 있던 처녀의 혼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명예와 부귀 영화를 위해 나무의 생명을 끊고 처녀의 안식처를 파괴했던 것입니다. 그제야 그는 진정한 참회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맑은 물이 아니라 붉은 피눈물처럼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김목수는 무당과 마을 사람들을 향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모두 내 죄입니다. 내 욕심이 눈을 가려 마을 전체를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이 업보를 씻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목수의 처절한 참회의 분노가 조금은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두려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촌장이 나서서 물었습니다. 그래, 자네가 어찌하겠다는 것인가? 저 흉물을 어찌 처리할 텐가? 김목수는 고개를 들고 결연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다시 연장을 잡겠습니다. 저 나무를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김목수는 비틀거리며 다시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은 굳어서 손가락을 펴기조차 힘들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대패와 끌을 집어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가 마음을 고쳐먹고 연장을 잡자 손의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그는 헛간으로 들어가 붉은 나무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나무에서는
서늘한 냉기와 붉은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지만 김목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무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아프게 했구나. 그는 나무를 쓰다듬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너를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대들보로 쓰려 했으나 이제는 너를 가장 가볍고 자유로운 것으로 만들어주마. 네가 바람을 타고 날 수 있게, 네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게 해주마. 김목수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헛간 안에 울려 퍼지자 나무의 붉은 빛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의 결을 살피며 어디를 어떻게 깎아야 할지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목공 작업이 아니라 성난 영혼과 대화하는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우물물은 말라버렸고 땅은 쩍쩍 갈라져 농사를 망치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김목수가 과연 이 재앙을 멈출 수 있을지 의심하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일부 과격한 젊은이들은 당장 김목수의 집에 불을 질러 나무와 함께 태워버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삼신할매가 그들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기다려라. 불은 원한을 더 키울 뿐이다. 저놈이 제 손으로 지은 죄를 제 손으로 씻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오늘 밤이 고비다. 그날 밤 김목수는 밤을 새워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몸은 열병으로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했습니다. 그는 나무를 자르고 깎아내며 나무 속에 숨어있는 형상을 찾아내려 했었습니다. 그는 대감마님 댁의 대들보 따위는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오로지 이 나무가 품고 있는 슬픔과 한을 어떻게 형상화하여 풀어줄 것인가에만 집중했습니다. 깎여나간 나무 조각들이 바닥에 쌓일수록 김목수의 몸을 뒤덮고 있던 나무 껍질 같은 흉터들도 조금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을 하는 동안 김목수의 귀에는 끊임없이 처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때로는 원망 섞인 비명으로, 때로는 구슬픈 노래로 들려오는 그 소리에 김목수는 같이 울며 대패질을 했습니다. 그래 울어라. 실컷 울어라. 내 손끝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마. 그의 땀방울이 나무 위에 떨어져 붉은 진액과 섞였습니다. 이번에는 나무가 피를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김목수의 땀과 눈물을 받아들여 나무의 색이 점점 맑고 투명한 붉은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자 김목수의 작업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큰 덩어리의 나무를 깎아 두 가지 물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을 입구에 세울 솥대 위의 오리였고 다른 하나는 처녀의 넋을 기를 위패와 작은 조각상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고운 사포를 들어 나무 표면을 부드럽게 문질렀습니다. 거칠었던 나무의 표면이 아기 피부처럼 매끄러워졌습니다. 김목수는 탈진하여 쓰러질 것 같았지만 마지막 힘을 짜내어 조각상에 눈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와 하는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김목수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창문 밖이 환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침 햇살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김목수의 집마당으로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젊은이들이 촌장의 만류를 뿌리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김목수 나와라. 당장 그 나무를 내놓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 그들의 손에는 기름병과 횃불이 들려 있었고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김목수는 완성된 조각상을 품에 안고 비틀거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밤새 늙어버린 듯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고 온몸은 나무 톱밥과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그는 흥분한 마을 사람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김목수의 품에 안긴 붉은 물건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것은 횃불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아름다움이 너무나 기이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김목수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화를 이해합니다. 저를 죽여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만은 태우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제 저주받은 나무가 아닙니다. 그는 품에 안고 있던 조각상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춤을 추는 듯한 처녀의 형상을 한 솥대였습니다. 곡선은 유려하고
붉은 빛깔은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조각상을 보는 순간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던 분노가 차분하게 가라앉는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마치 그 조각상이 슬픈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진정하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촌장과 삼신할매가 군중을 헤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삼신할매는 김목수가 만든 조각상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지팡이를 떨어뜨리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저것 봐라. 저게 바로 그 처녀의 모습이구나. 억울하게 죽어가던 그날의 모습이 저기에 그대로 담겨 있구나. 할매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김목수는 무릎을 꿇고 조각상을 땅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을 입구에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바람골의 바람이 다시 맑아질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재앙의 바람이 아니라 꽉 막혀있던 공기를 뚫어주는 시원한 바람이었습니다. 김목수는 촌장을 바라보며 간청했습니다.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지은 죄에 제가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촌장은 김목수의 눈물 어린 진심과 그가 만든 작품의 신성함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람들에게 명했습니다. 모두 길을 비켜라. 김목수가 산으로 갈 수 있게 도와라. 그렇게 김목수는 마을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며 자신이 만든 솥대를 들고 다시 산으로 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목수가 앞장서고 마을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는 행렬은 마치 장례를 치르는 상여 행렬처럼 엄숙하고 비장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먹구름이 낮게 깔려 금방이라도 땅을 집어삼킬 듯 으르렁거렸고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워 사람들의 옷깃을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김목수는 품에 안은 붉은 조각상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비틀거리는 걸음을 옮겼는데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지난날의 과오를 씻어내려는 처절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횃불을 든 마을 청년들이 어두운 산길을 밝혔지만 숲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나뭇가지가 스치는 기괴한 소리가 들려와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자 김목수의 숨소리는 더욱 거칠어졌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지만 그는 잠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병들고 지쳐 있었으나 품에 안은 붉은 나무 조각상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그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뒤따르던 촌장과 삼신할매도 힘겨운 기색이 역력했으나 이 일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마을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묵묵히 산을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아주며 두려움을 이겨냈고 마음속으로 부디 이 재앙이 오늘 밤으로 끝나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숲속의 나무들을 흔들며 하늘로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일행은 문제의 그 무덤가에 도착했는데 그곳의 풍경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잘려나간 배롱나무의 밑동에서는 여전히 붉은 진액이 꿀럭꿀럭 솟아나와 주변의 흙을 검붓게 물들이고 있었고 그 비릿한 냄새는 코를 찌르듯이 강렬했습니다. 주변의 풀들은 모두 말라 죽어 있었고 무덤 봉분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마치 죽음의 땅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끔찍한 광경에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렸고 일부는 구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명백한 원혼의 분노가 만들어낸 지옥도와 다름없었습니다. 김목수는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잘려나간 구루터기 앞으로 다가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정성스럽게 깎은 위패와 처녀의 형상을 한 작은 조각상을 꺼내어 피가 흐르는 구루터기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챙겨온 맑은 술을 그 주변에 뿌리며 오열했습니다. 아가씨, 아니 이 산의 주인이시여. 어리석은 제가 당신의 집을 부수고 단잠을 깨웠습니다. 부디 이 미천한 솜씨로 만든 새 집에 들어오셔서 노여움을 푸소서. 그의 목소리는 울음과 뒤섞여 메아리쳤고 그의 눈물은 붉은 진액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김목수가 통곡하며 절을 올리자 기이하게도 그루터기에서 솟구치던 붉은 진액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나무가 김목수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울음을 그치는 듯 했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삼신할매가
지팡이를 들어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모두 엎드려라. 혼이 움직인다.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땅에 엎드려 숨을 죽였습니다. 숲속의 바람이 잦아들고 사방을 뒤덮었던 불길한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루터기 위에 놓인 조각상은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듯 은은한 붉은 광채를 띠며 주위를 밝혔습니다. 김옥수는 상체만 일으킨 채 자신이 만든 조각상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차가운 흙바닥이 아니라 제가 깎아 만든 이 나무 속에서 편히 쉬십시오. 다시는 도끼질 따위로 당신을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그 누구보다 간절했습니다. 그러자 조각상의 붉은 빛이 하늘로 솟구치더니 마치 반딧불이처럼 흩어져 공기 중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무겁게 짓누르던 공기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숲은 다시 평범한 밤의 숲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목수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며 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마을로 내려가야 합니다. 마을 입구에 솥대를 세워야 모든 것이 끝납니다. 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장정들에게 김목수를 부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행은 서둘러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갈 때와는 달리 내려가는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하늘을 가득 메웠던 먹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별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도 희망의 빛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마을 입구의 장승 옆 빈터로 향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한 김목수는 미리 준비해둔 긴 장대와 자신이 깎은 오리 모양의 솥대머리를 결합했습니다. 이 오리는 그 붉은 배롱나무의 가장 단단한 가지로 깎은 것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마을의 애군을 물고 멀리 날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김목수는 젖먹던 힘을 다해 땅을 파고 솥대를 세울 준비를 했습니다. 마을 장정들이 달려들어 함께 땅을 파고 솥대를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영차, 영차. 사람들의 기합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높이 솟아오른 솥대 끝에 붉은 오리가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는 형상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오리는 금방이라도 날개를 펴고 날아갈 듯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김목수는 솥대를 끌어안고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이 마을을 지켜주소서. 다시는 욕심으로 인해 마을이 병들지 않게 하소서. 솥대가 우뚝 서자 갑자기 하늘에서 우르릉하는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재앙이 시작되는 것인가 하여 긴장했지만 이번 천둥 소리는 무겁고 탁한 소리가 아니라 맑고 경쾌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마른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핏물이 아닌 맑고 투명한 단비였습니다. 비다 비가 온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며칠 동안 마을을 괴롭히던 가뭄과 먼지를 씻어내리는 시원한 빗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빗속으로 뛰쳐나와 춤을 추고 입을 벌려 빗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비는 마을 구석구석을 적시며 붉은 흙먼지를 씻어내고 말라가던 우물을 다시 채웠습니다. 김목수도 빗속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빗물이 김목수의 몸에 닿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피부를 뒤덮고 있던 딱딱한 나무 껍질 같은 흉터들이 비에 젖어 흐물흐물해지더니 하나둘씩 툭툭 떨어져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흉터가 떨어진 자리에는 새살이 돋아나 있었고 검게 변했던 손과 발도 원래의 색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김목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용서받았어. 드디어 용서받았어.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김목수의 변화를 보고 경이로워했습니다. 촌장은 김목수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자네의 진심이 하늘에 닿았네. 정말 고생 많았어.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이 아닌 연민과 용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김목수가 겪었을 고통과 그가 보여준 참회의 과정을 목격했기에 그를 다시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는 한동안 세차게 쏟아지더니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에는 보슬비로 바뀌어 대지를 촉촉하게 적셨습니다.
날이 완전히 박자 마을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잿빛이었던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공기는 상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붉게 변했던 우물물은 다시 맑고 투명한 물로 돌아와 있었고 시름시름 앓던 가축들도 기운을 차리고 여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역병에 걸려 신음하던 아이들의 열이 내리고 붉은 반점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집집마다 들려왔습니다. 마을 회관 앞마당에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서로의 안부를 묻고 기뻐했습니다. 촌장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큰 재앙을 넘겼으니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마을의 기운을 다시 북돋아야 하네. 집집마다 팥죽을 쏘어 나누어 먹고 묵은 때를 벗겨내세. 촌장의 제안에 아낙네들은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 솥을 걸고 불을 지폈습니다. 붉은 팥죽은 예로부터 귀신을 쫓고 애군을 막아준다는 의미가 있었지만 오늘 끓이는 팥죽은 서로의 놀란 가슴을 달래고 화해를 청하는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구수한 팥 삶는 냄새가 피어올라 비냄새와 어우러졌습니다. 김목수의 집에서도 아내가 팥죽을 쏘었습니다. 김목수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마루에 앉아 마당 한쪽에 놓여있는 낡은 연장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아 욱신거렸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아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죽 한 그릇을 들고 나와 그에게 건넸습니다. 드세요. 이제 다 지나갔어요. 김목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위로하며 따뜻한 죽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은 큰 동이마다 팥죽을 담아 마을 회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누구 하나 빠짐없이 둘러앉아 죽을 나누어 먹으며 지난밤의 공포를 웃음으로 털어내려 노력했습니다. 김목수가 회관에 나타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이내 박씨 노인이 먼저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가 만든 솥대가 참으로 훌륭하더구먼. 우리 마을의 명물이 되겠어. 그 말을 시작으로 사람들은 김목수에게 팥죽을 권하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김목수는 고개를 숙여 감사하며 묵묵히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마을 사람들은 촌장의 지시에 따라 마을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붉은 흙먼지를 쓸어내고 집집마다 대문에 걸려있던 부적들을 떼어내 태웠습니다. 김목수는 자신의 헛간을 헐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붉은 나무가 있던 자리를 완전히 없애고 그곳에 작은 화단을 만들어 꽃을 심기로 했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김목수를 도와 헛간을 부수고 잔해를 치웠습니다. 뚝딱뚝딱 망치질 소리가 다시 마을에 울려 퍼졌지만 이번에는 욕심의 소리가 아니라 희망을 짓는 소리였습니다. 해질 무렵 마을 입구에 세워진 솥대 위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았습니다. 솥대 위의 오리는 마치 노을빛을 머금고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나가던 바람이 솥대 끝에 매달린 작은 방울을 건드려 딸랑하는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을 전체에 은은하게 퍼져나가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불안의 찌꺼기마저 깨끗하게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은 솥대 주변을 뛰어다니며 놀았고 노인들은 평상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김목수는 솥대 아래에 서서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로운 저녁 연기가 집집마다 피어오르고 소들이 한가롭게 울어대는 풍경이 눈물겹도록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지켜야 했는지, 진정한 목수의 길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나무는 베어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솥대를 한 번 더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내 손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집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집을 짓는 데 쓰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다시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삭막하고 무거운 침묵이 아니라 풀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가 어우러진 평온한 휴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지 않고도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김목수도 오랜만에 다리 뻗고 누워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꿈속에는 더 이상 피 흘리는 처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붉은 배롱나무 꽃이 흐드러지게 핀 아름다운 언덕에서 하얀 나비 한 마리가 팔랑거리며
날아가는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렇게 비가 갠 뒤 찾아온 바람골 마을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고 투명한 햇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마을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와 붉은 안개는 씻은 듯이 사라졌고 대신 산들바람에 실려오는 향긋한 풀내음과 흙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처마 밑에 맺혀있던 빗방울이 토독하고 떨어지는 소리는 마치 영롱한 구슬이 굴러가는 소리처럼 맑게 들렸고 나무잎들은 밤새 내린 단비를 머금어 더욱 짙고 푸른 초록빛을 뽐내며 생동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방문을 열고 나와 기지개를 켜며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온몸으로 느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보인 것은 마을 한가운데 있는 공동 우물이었는데 핏빛으로 변해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물은 언제 그랬냐는 듯 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로 맑고 깨끗한 상태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낙네들이 조심스럽게 두레박을 내려 물을 길어 올리자 찰랑거리는 물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고 한 모금 마셔본 사람들은 물맛이 예전보다 훨씬 달고 시원하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물가에는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고 빨랫감과 물동이를 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란스러움은 소음이 아니라 마을이 다시 건강하게 숨쉬고 있다는 증거와도 같았습니다. 김목수 또한 이른 아침부터 마당에 나와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도끼 어리냐망 대신 편안하고 온화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밤 마을 사람들이 도와 허물어버린 헛간 자리를 말끔하게 정리하고 그곳에 작은 돌들을 주워와 예쁜 화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고르고 돌을 쌓는 그의 손놀림은 투박했지만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고 더 이상 나무를 억지로 깎거나 다루려 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맞춰 어루만지는 듯 했습니다. 그의 손에 남은 흉터는 옅어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는데 그는 그것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자신의 과오를 잊지 않게 해주는 귀한 교훈으로 여겼습니다. 오전 나절이 되자 마을 어귀에는 대감마님 댁에서 보낸 하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김목수가 며칠째 연락이 없고 공사 소식이 뜸하자 궁금하여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은 김목수를 보자마자 대감마님께서 대들보감을 구했는지 언제쯤 공사를 시작할 것인지 묻고 계십니다라고 재촉했습니다. 예전에 김목수였다면 당장이라도 달려가 최고의 나무를 구했다고 자랑을 늘어놓았겠지만 지금의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정중하게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가서 전해주시게. 나는 이제 천하제일에 집을 지을 자격도 실력도 없는 사람이네. 산에 나무는 산에 있어야 하고 나는 그저 마을에 부서진 문짝이나 고치는 촌부로 살 것이라고 말이네. 하인들은 김목수의 확고한 태도에 당황하여 몇 번이고 되물었지만 김목수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명예나 돈을 쫓아 나무를 베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하인들이 빈손으로 돌아간 뒤 김목수는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작업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오래된 대패와 톱을 꺼내어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이제 이 연장들은 거대한 기와집을 짓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웃집 할머니의 낡은 지팡이를 다듬어 주거나 아이들이 가지고 놀 나무 팽이를 깎는 데 쓰일 것이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물건들이었지만 그 안에 담길 정성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이 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은 집집마다 조금씩 거둔 곡식과 나무를 가지고 마을 회관으로 모여들어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거창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마을의 평화를 되찾은 기쁨을 나누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가마솥에서는 하얀 쌀밥이 고소한 냄새를 풍기며 지어지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갓 뜯어온 호박잎을 쪄서 강된장과 함께 상을 차렸습니다. 김목수의 아내도 정성껏 부친 전을 한 채반 가득 들고 나왔고 사람들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김목수가 깎아준 나무 피리를 불며 골목을 뛰어다녔고 그 소리는 마치 숲속의 새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맑고 고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멍석을 깔고 둘러앉아 늦은 점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촌장 어르신이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켜며 김목수를 불렀습니다.
이복의 김목수 일이 와서 한 잔밖에. 자네 덕분에 우리 마을 입구가 아주 훤해졌어. 촌장의 말에 사람들의 시선이 마을 입구에 우뚝 서 있는 솥대로 향했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붉은 오리 솥대는 마을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파수꾼처럼 보였고 그 위에는 진짜 산새들이 날아와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솥대를 바라보며 김목수의 솜씨를 칭찬했고 김목수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막걸리 잔을 비웠습니다. 그 술맛은 그가 평생 마셔본 술 중에서 가장 달콤하고 시원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김목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가진 기술로 마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을 정자의 마루가 낡아 어르신들이 안기에 불편해 보이던데 제가 튼튼하고 매끄러운 새나무로 깔아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노인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고 젊은 장정들은 산에 가서 쓰러진 나무나 죽은 나무를 구해오는 일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산나무를 함부로 베지 않고 이미 생명을 다해 쓰러진 나무를 거두어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 그것이 김목수가 깨달은 진정한 목수의 길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하자 하늘은 주황빛과 보랏빛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노을로 물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잔치를 정리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배도 부르고 마음도 따뜻해진 사람들의 발걸음은 느긋했고 이웃 간에 나누는 인사말에는 정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김서방, 오늘 고생 많았네. 내일 논일할 때 보세. 박 어르신,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밤길이 어둡습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대화들이었지만 며칠간의 공포를 겪은 뒤라 그런지 그 평범함이 사무치게 고맙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김목수는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저녁바람이 살랑거리며 마당에 화단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흙냄새만으로도 충분히 향기로웠습니다. 김목수는 자신의 손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이제는 파괴가 아닌 상생을 만드는 손이었습니다. 아내가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가져와 그의 옆에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당신 손 참 따뜻해 보이네요. 예전에는 늘 차갑고 날이 서 있는 것 같더니만. 아내의 말에 김목수는 빙그레 웃으며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고요한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무섭거나 외로운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속처럼 포근하고 안락한 것이었습니다. 풀벌레들이 합창하듯 귀뚜루루 울어대고 개울물 흐르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을 입구의 솥대는 달빛을 받아 긴 그림자를 들이우며 밤새 마을을 지키고 서 있었고 그 붉은 오리의 눈은 마치 깨어있는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솥대가 나쁜 기운을 막아줄 것이라는 믿음 덕분에 대문을 걸어 잠그는 것도 잊은 채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김목수도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와 이불자락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산속에 있는 처녀의 무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제 그곳은 붉은 피가 흐르는 공포의 장소가 아니라 자신이 만든 위패와 조각상이 지키고 있는 평화로운 안식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바람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편히 쉬소서. 그의 기도에 화답하듯 창밖의 풍경 소리가 댕그렁하고 맑게 울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바람골 마을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처녀의 한을 풀어주고 마을의 재앙을 막아낸 붉은 솥대의 전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을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그 솥대를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주었고 그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이웃 마을로 또 그 너머로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 속의 김목수는 영웅이 아니라 욕심을 버리고 자연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지혜로운 장인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김목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저 허허 웃으며 대패질에만 열중할 뿐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상과들의 단풍이 들고 다시 흰눈이 내리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바람골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웠고 사람들은 서로를 위하며 오순도순 살아갔습니다. 김목수가 만든 가구와 소품들은 투박하지만 쓸수록
윤이 나고 정감이 간다 하여 아름아름 소문이 났고 먼 곳에서 일부러 찾아와 물건을 부탁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김목수는 서두르는 법 없이 나무가 가진 결을 살려 천천히 물건을 만들었고 나무가 허락하는 만큼만 깎고 다듬었습니다. 그의 작업실에서는 언제나 나무 향기와 함께 평온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깊은 겨울밤 마을의 모든 불이 꺼지고 세상이 하얗게 덮인 시간, 김목수의 집 굴뚝에서만 얇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들지 않고 화로 앞에 앉아 작은 나무 조각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년 봄에 태어날 이웃집 아이를 위한 작은 모빌이었습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려 쌓이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눈 속에 파묻혀 고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김목수는 나무를 깎으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욕심을 비워낸 자리에 차오른 충만함이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향해 갑니다. 거센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더 튼튼한 뿌리가 내리듯 시련을 겪은 바람골 마을은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순리대로 사는 법을 배웠고 그 중심에는 붉은 솥대를 깎은 김목수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바람골 마을 입구에는 붉은 오리 한 마리가 높은 장대 위에 앉아 잠든 마을, 사람들의 꿈을 지키며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옛적의 상과들이 고요하던 때에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따뜻한 아랫목에서 들려오는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평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비가 오면 젖는 솥대처럼 우리네 삶도 자연의 일부임을 잊지 않는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꿈자리에도 저 붉은 솥대의 맑은 기운이 깃들어 무서운 꿈은 멀리 날아가고 포근하고 고운 꿈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은 밤바람에 실려 보내고 이제는 편안히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드시기를.